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환경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연구위원인 조규성 교수입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과 헬스케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가, 마이크로바이옴과 헬스케어의 연구에 대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베와 생태계를 의미하는 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인체 내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게놈이라고 분류할 정도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에 인체와 미생물의 생태계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화기관 내에 존재하며 대장의 99%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바이오 분야라든가 식품 분야, 제약 분야의 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맞춤형의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장세포 관계를 말씀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체 내에 약 38조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세균들입니다. 장세포에는 70% 정도의 조절 면역 세포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쪽은 장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장세포 안에는 많은 조절 면역 세포인 헬퍼 T셀이 장에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장점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장세포 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는 우리 장내 또는 장 조직에 붙어서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이나 인체 대사산물을 섭취한 후에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대사물질을 생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우리 장내에는 소장과 대장, 그리고 이러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은 대부분이 이 장에 주름지고 접힘이 있는 이 부분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체 내에는 장내 세균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식습관과 관련이 높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박테로이데스 타입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않고 고지방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 균들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잘 만들어서 탄수화물을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비타민 B7을 생산해서 피부병이나 우울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다음 브리보텔라 타입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을 적게 먹는 채식주의자들에게 많이 있는 그런 균들인데, 이 균들은 체중을 감소시키고 비타민 B와 지아민을 생산하여 각기병을 예방합니다. 또 뮤신을 생산해서 장내 점액을 분해하기도 하는 그런 균입니다. 세 번째는 루미노코커스라고 하는 타입인데, 고지방 식이를 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균도 당분 흡수가 잘 되게 하므로 비만이 되기 쉬운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내에 많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기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규모를 예전에는 10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세어보니까 인체
세포 30조개보다도 좀 많은 38조개가 있고 그 무게는 한 약 200g 정도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균들은 질병 예방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유익균, 그 다음에 장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유익균 또는 유해균 중에 우세한 균에 달라붙는 중간균, 그리고 질병을 유발하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유해균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은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사산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해균들에 대항하여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잠재 침입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감염 예방이라든가 독소에 대한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장내 세균은 유해균의 감염 예방뿐 아니라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독소들을 중화시키고 해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면역계 반응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정한 면역세포를 통제한다거나 자가 면역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인체와 협업해서 효소라든가 비타민, 신경전달물질, 뇌화학물질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고 공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뇌분비 쪽에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또 숙면이라든가 만성질병의 염증 경로를 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만일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체 내에서 미생물들은 15% 정도의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없다면 사람 몸속에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장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주는 영향을 우리가 지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지와 무균 상태의 질을 비교해 봅니다. 정상지에 비해서 무균 상태의 지는 아주 깨끗하게 자랐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들은 대부분의 혈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또 영양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 맹장은 비대하게 되나 간이라든가 비장은 축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발달 성숙이 저하되고 항체 생성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면역력 이것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망을 하게 되죠. 특히 뇌 발달이 저하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면은 쉽게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는데, 이 지들이 우울증이 발병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과 헬스케어에 대한 연구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전체 연구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이 주도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인간 유전체 분석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정보가 많은 그런 인간들의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예상외로 인간 게놈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초파리와 비슷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10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매우 적으니까 예상이 아주 크게 빗나갔죠. 이후 학계는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인체 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유전자 정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2001년 영국 콜롬비아 대학의 데이비스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장내 미생물을 천여 종의 상재균을 발견을 하고 이들의 200만 내지 400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의 발전으로 질병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졌는데 대부분 연구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부분이나 각종 대사산물의 생성이라든가 비만과 당뇨, 아토피, 암,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염기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염기 서열 분석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30억 쌍의 염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과거에는 15년이 걸렸던 것을 3일로 단축을 시키고 또 비용은 30억 달러가 들어가던 것을 1,000달러로 절약을 하게 해줍니다. 매우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과 불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 개인별로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종류나 분포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안정적이며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 되어지면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장내 방어력이 약화가 되고 장관 점막에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장내에 존재하던 병원균과 독소, 항원 물질들이 혈류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인체 내에서 많은 문제가 이제 질병으로 유발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면역계를 자극해서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인체 내에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간 질환이라든가 뇌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장 질환, 특히 대사 질환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불균형의 원인은 항생제를 우리가 복용한다. 또 식이습관이 나쁘다. 서구식 식단을 많이 이용을 한다. 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에게서도 이런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바꾸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우리 몸 안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그런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더라도 2주 정도의 프로바이오틱스나 채식 위주로 식단을 극단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을 불균형 상태이던 것을 균형 상태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질병이 유발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게 되어집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도 하나의 우리가 장기로 인식을 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변 속에는 3분의 1이 미생물입니다.
이식을 하려면 이 미생물들을 정제를 하고 이식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식술은 절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협의를 하고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 유전자 수가 2만 개 정도이고 미생물 유전자는 330개, 한 150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생물들이 한 0.2kg 앞에서 약 200g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는 한 1.3kg, 간은 1.5kg 되는데 이들을 이식하듯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뚱뚱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쥐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상쥐가 뚱뚱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을 했더니 쥐가 마른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쥐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그럼 사람에게도 어떻게 될까? 아랑과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CDI 환자에게 직접적 32세 된 환자입니다. 이분에게 이분의 딸, 16세 된 딸의 대변을 이식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식을 한 16개월 후에 체중이 15kg이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6개월에 6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그런 결과입니다. 18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아동들은 대부분이 출생한 후에 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6개월 후에 대부분의 아동들의 장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인지 기능도 향상이 되더라. 이렇게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인지 기능이 향상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2년 후에는 위장에 있는 장관들의 아주 호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장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또 자폐 증상도 호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 장내에 있는 장의 증상이, 위장관 증상이 좋아지면 이쪽에 있는 자폐 증상도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자폐 증상이 상당히 관계가 깊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연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치매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쥐는 가만히 두면은 치매가 저절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발생한 쥐에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이식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치매쥐가 정상쥐와 같이 치매가 완화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쥐들이 이식을 하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치매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치매쥐들은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치매가 생긴 쥐에게 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시술했더니 좋아졌느냐. 치매라고 하는 것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든가 타우 프로테인들의 물질이 뇌에 축적이 되어져서 생겨나는 영양인데, 이런 물질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물질들이 감소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뇌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염증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치매 진행을 억제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쥐 실험인데 Y자형의 미로에서 이 쥐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단기 기억을 향상을 하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후에는
단기 기억력이 향상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뇌염증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치매 진행에 억제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입증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리는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이 생태계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특히 나쁜 식습관과 항생제 이것을 복용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나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공식품을 비롯한 인스턴트 식품들, 또 기름진 식품들, 밀가루, 순수 당분, 육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들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우리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먹이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데 먹이를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장벽을 손상합니다. 사이토카인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좋은 식품을 먹게 되면 장내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먹이가 풍부하면은 여기서 이제 먹이가 이렇게 풍부하면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이 장벽을 그대로 존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균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비해서 장내에 들어오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의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장벽을 갉아먹습니다. 이게 이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점막을 갉아먹기 때문에 여기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장점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세포로 들어가면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이때가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한 식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에게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사과를 들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있고 풍부한 항산화 과일입니다. 특히 펙틴이라든가 코르세틴, 카데킨, 클로로겐산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또 당근을 들 수가 있는데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당근을 먹을 때는 우리가 주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갈아서 전체를 식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먹이가 풍부하게 됩니다. 특히 생당근을 먹는 것이 좋고요. 혈당 지수가 낮아지고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버섯도 우리 장내 미생물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이 풍부한 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섯을 먹게 되면 비만을 억제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감자라든가 비트, 마늘, 고구마, 망고, 레드와인, 잡고, 블루베리,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미생물들의 먹이로서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바이오틱스 식품도 장내 미생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유제품들, 이런 유제품들, 특히 또 절임류나 다류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포도나 이런 포도의 제품들, 가공품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장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미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습관을 바꾸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태국계 카렌족과 미국에 살고 있는 멍족을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카렌족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소타에 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미리 와 있는 1세들이라든가 2세를 포함해서 식습관의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카렌족들은 자기들 고향에 있을 때는 이런 고사리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렌족들이 미국으로 이사를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습관이 변화하게 되는데, 카렌족들의 그 미국 이민 이후에 마이크로바이옴도 변화하는가를 살펴본 그런 결과입니다. 태국계의 카렌 민족들이 남미촌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이들이 이주한 후에는 점점 BMI 수치가 높아지는 비만한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미생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갖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이 프로보텔라라고 하는 이 균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은 균이라고, 착한 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비만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박테로이디스 균들은 비만을 촉진하는 그런 균인데 점점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고국에서 먹던 그런 식단의 구성을 못하게 되고 미국에 있는 서구화된 식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또 카렌족들은 움직이는 걸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약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행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또 사람의 정신건강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인데, 이 프로보텔라라고 하는 균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이 균들이 많게 되면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할 때, 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에, 이때에 행복감은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는, 거의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울감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장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사고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보텔라라고 하는 균들, 착한 균입니다. 이게 착한 균이 우리 몸속에 많이 있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들의 디스바이오시스를 해소시키는 방법,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질병이 나면은 이것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또 특히 뭐냐면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서구화된 그런 식단에서부터 우리가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서구화 식단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좋은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하는 방법은 미생물들의 먹이를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무엇인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헬스케어 연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마이크로바이옴과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질병을 유발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식을 할 수 있는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식과 비만, 또 자폐증, 치매 이런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리는 필요한가? 필요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한 식탁을 우리는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도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만일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그러면 그 제품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서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마이크로바이옴도 바뀐다. 마이크로바이옴과 행복은 같이 간다.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리를 잘 하시고 착한 세균들이 장내에 자리 잡도록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